네, 2교시 1번 문제입니다. 인간 신뢰도 및 시스템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 신뢰도 분석, Human Reliability Analysis. 딱히 정의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신뢰도는 어떤 경우에 따지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전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오류, 누구의 오류죠? 인간의 오류를 파악을 하고 이를 또 모델링을 해서 최종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해석이 뭡니까? 어널리시스가 뭡니까? 분석이 뭡니까? 수치화해서 그 값을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널리시스, 즉 모델링해서 정량화까지 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의 신뢰도 분석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인간 신뢰도 분석 기법으로는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방법이 있겠죠.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인간공학 기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행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뭐 한다, 뭐뭐 안 한다.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다른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다, 열지 않는다 해서 중간에 또 이터레이션 과정들도 있고요. 해서 따지는 인간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문제는 ETA와 FT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는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ETA의 그림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ETA 역시 인간 신뢰성 분석으로 정량적인 방법이고요. ETA는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왜 귀납적이냐면 인간의 신뢰도는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이벤트 트리가 이것을 ETA를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사건 수 분석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수가 나무, 트리죠.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것을 나뭇가지라고 해서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에 어떤 부품의 고장이 발생했어요. 어떤 부품의 고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작동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따지는 거예요.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A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에 어떤 식이 발생하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역시 분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두 가지로만 분계를 해요. 해석하기 편하게 있어서 위쪽으로 가면은 성공이고요. 아래쪽은 실패입니다. A가 고장이 나서 그냥 시스템이 고장나는 경우는 실패 아래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분기마다 발생 확률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왔는데 시스템이 그냥 바로 망가진다 라는 경우가 생기면 0.1이고요. 이렇게 분기마다 확률을 표시합니다. 만약에 밑으로 오는 것이 0.1이었다면 이 0. 반대쪽에 있는 A의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A 확률은 0.9가 되겠죠. 이렇게 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0.A로 온 다음에 그 다음 또 분기가 있어요. 그 다음 부속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기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실패 0.3이고 뒤에 위로 오면 B로 오면 0. 요거 둘이 합쳐서 1이 되는 거니까 0.7이 됩니다. 그래서 A 부품은 고장 났지만 가령 Z라는 부품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서 시스템이 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요 ETA 그림에서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고장이 났지만 0.9와 0.7의 확률을 통해서 97에 63, 0.63의 확률로 이 시스템은 살아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요 0.8이라든지 밑에 있는 것들의 정의를 봐야겠지만 시스템의 성공이 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C나 D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실패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각 분기에서의 확률은 항상 1로 되는 이러한 이벤트 트리를 통해서
시스템의 작동할 확률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것이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FTA죠. FTA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FTA 역시 정량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인간의 신뢰도 혹은 기계 장비의 신뢰도를 수치로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FTA는 이 T, 한국말로 탑 사상이라고 하는데 탑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T가 적히고요. 이것이 바로 고장이에요. 예, 보세요.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FTA의 폴트가 뭡니까? 고장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고장이에요. 예, 고장을 가정을 하고 이러한 고장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고장에 대한 어떤 성분들을 각각의 기본적인 기본 사상, 기본 이벤트가 A, B, C가 있을 때 A, B, C가 어떻게 되면 고장이 발생하는지 하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앞에 나왔던 ETA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리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달 모양은 이거죠. 엔드 게이트. 모든 입력 사상이 공존할 때만 출력이 발생합니다. A와 B와 C가 동시에 있을 때 엔드 게이트가 작동을 해서 T, 탑 사상, 정상 사상. 그러므로 폴트, 즉 시스템이 고장나는 그러한 사례이고요. A와 B와 C의 비율, 확률에 따라서 탑 사상의 발생 확률도 구해지는 그러한 방식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FTA와 ETA만 설명하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FTA와 ETA의 단점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ETA 먼저 다시 보실까요? ETA는 이렇게 어떠한 공장에 있어서 어떤 휴먼 에러에 있어서의 어떤 부품의 고장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A 부품이 고장이 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B 부품, C 부품, D 부품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최종 다 살아서 시스템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고장 형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유리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각 분기점에 있어서의 유용한 정량적인 자료, 그러니까 A가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 0.9다. 완전히 바로 고장날 확률이 0.1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이러한 고장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고요. 반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했지만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공장에 있어서는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상세한 설명과 상세한 정량적인 자료가 없으면 이러한 거대한 이벤트 트리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TA의 장점과 단점이 동일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의 장점, 단점입니다. 보통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의 장점, 단점을 비교하라고 하면 그렇죠. 어느 하는 것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FTA와 ETA는 그런 상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약간 별개로 움직입니다. 자, FTA는 어떻습니까? ETA가 어떤 시나리오별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FTA는 하나의 탑사상, 정상사상의 고장 확률과 기본사상, 베이식 이벤트 간의 상호 관련을 해석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탑사상과 A사상 간의 관계가 바로 쉽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탑사상을 줄이기 위해서 A사상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안전대책을 검토하기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FTA는 탑사상과 기본사상 간의 상호 관련을 해석하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폴트 트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분석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 FTA 그림 상당히 단순해 넣었지만 실제로 이게 몇 개의 단계로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의 공정이 섞여 있다면
이 밑에 하부에 또 다른 FTA가 있어서 하부 FTA가 또 이 상부의 FTA에 연결되기로 해서 상단의 분석 자체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단계에 대한 고려가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장점은 조금 상이한 내용으로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공통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점, 단점을 기술하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스트레스 관련 문제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꼭지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 변화고요. 두 번째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입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 변화는 이렇게 문제를 기술할 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빠지지 않고 답안 작성할 때 충분한 공간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체 반응은 어떻게 크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변화와 육체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라고 해서 정신은 아닌가요? 신체의 변화라고 했지만 정신적인 내용을 빠뜨리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도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탈진이라든지 우울증, 직무 불만족, 또 요새 용어로 번아웃이 올 수도 있죠. 번아웃을 쓰는 문제도 2021년인가 2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신체적인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과로사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과 출산 같은 임신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단순 반복되는 일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불량이죠. 위궤양, 그리고 관절이 아파오는 것, 류마티스염, 관절염,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 기능의 저하 등이 신체에 따른 스트레스의 신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인 것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아시는 내용을 어떤 것을 다 적으셔도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되고 추가 득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예방 조치인데요.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예방 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답안으로 제시드린 것을 같이 읽어보면서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 스트레스 요인,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먼저 평가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기 혹은 단기 순환 작업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두 번째는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죠. 작업량, 작업 일정 등 작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근로시간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회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장애가 개선되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죠.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 반대북으로 상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상담 자료 등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조금 역평등이 될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에 강한 근로자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쪽에 배치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근로자는 조금 약한 쪽에 배치한다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될 거고 또 그러한 건강진단 결과와 상담 자료를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역차별이 돼서 조금 그럴 수는 있겠어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건강진단에 따라서 특히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머리 쪽, 심장 쪽이나
머리 쪽이나 심장 쪽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수치를 파악을 해서 그 발병도를 평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금연이라든지 고혈압 관리라든지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건강 진단, 건강 3당 등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약간 고혈압 기운이 있어서 해마다 건강 검진을 수행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건강 함단을 받으면서 고혈압 약도 처방받는 등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를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 스트레스의 건강 장애 예방 조치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3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 11가지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암기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11가지를 모두 다 외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해당하는 문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맙게도 단서가 있었어요. 단기간의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라고. 이러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11가지를 쓰거나 그 중에 일부를 쓰는 것은 기술사 필기시험에 종종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 중에 사람들이 11가지는 딸딸 외우시는데 단기간의 작업이라든지 간헐적인 작업은 잘 모르셔서 점수 획득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이번 2024년 문제에서는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고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었네요. 특별한 해설은 없고요. 같이 읽으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호 작업. 1호 작업은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흔히 우리 시중에서 VDT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VDT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2호 작업. 2호 작업은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을 사용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택배 상하차가 대표적인 작업이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번엔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입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씩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으로 위치하는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위에 있는 물건을 끌어내리는 작업, 우리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선반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이 대표적인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을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드물겠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짐을 나르는 작업을 한다면 그 작업이 바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3호가 되겠습니다. 제4호 부담 작업. 제4호 부담 작업도 2시간이에요. 1호만 4시간이고 그 다음 다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VDT라고 부르는 키보드 마우스 조작 작업은 제일 약한 강도가 작은 작업입니다. 그렇겠죠. 4호 작업은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목이나 허리를 불편한 자세를 하는 작업을 2시간 이상 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작업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이 자세가 안 좋다면 2시간 이상 그렇게 될 수는 있겠네요. 5호 작업. 5호 작업은 역시 2시간입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씩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그렇네요. 대표적으로 농사일이 이러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6호입니다. 제6호는 여전히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개의 손가락으로 짚거나 2kg 이상의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개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6호 작업은 손가락 한 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1kg 혹은 2kg. 여전히 시간 2시간이고요. 7호 작업입니다. 7호 작업도 역시 2시간이에요. 아직까지 2시간이면
상당히 암기는 쉬운 편입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쥐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자, 한 손인 경우에는 4.5kg이고요. 손가락 한 개인 경우에는 1kg 혹은 2kg이 됩니다. 잘 비교하시면 그렇게 암기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음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8호. 8호는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어지고요. 횟수로 바뀝니다.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몇 번? 하루에 10번 이상,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5kg 하면은 니오시에 있는 들기 지수에 있는 숫자 23과도 비슷하죠. 그 비슷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8호로서 25kg을 잡고 있고요. 10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호 작업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9호는 이번에는 10회에 25kg이 아니고요. 25회에 10kg이에요. 그런데 25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아니면 어깨 위로 들거나 아니면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경우에는 그 자세가 불편해서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로 조금 숫자가 다르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kg 이상 10kg,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 9호입니다.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10호입니다. 10호는 다시 시간이 나왔어요. 좀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 만드시는 분이. 다시 시간이 나왔고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10호입니다. 4.5kg 이상을 드는 것은 여기 7호에도 나오는 수치가 되겠죠. 수치가 중복 반복되니까 같이 연상해서 암기하시면 좋고요. 드디어 마지막 11호 작업입니다. 11호 작업 역시 2시간입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 11호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충격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이 11호 작업이 처음이니까요. 그런 거 같이 연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문자 숫자 표시 장치에서 가독성, 리지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6가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도 문자 숫자 표시 장치이고 여러분 스마트폰 역시 문자 숫자 표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6가지만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죠. 자, 먼저 가독성은 무엇입니까? 리지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편리하게 문자 숫자 표시 장치를 읽을 수 있는지, 얼마나 문자 숫자 표시 장치가 읽혀질 수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6가지 중에서 먼저 3가지를 적어 보았어요. 글자체, 문자 크기, 그리고 대비가 되는 대비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글자체. 현재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안 쓰는 글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셰리프 글꼴이나 산셰리프 글꼴은 각각 다른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너무 딱딱한 명조체는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산세리프 글꼴은 디지털 화면에서 더 가독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예를 여러분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령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고딕체를 쓴다. 아니면 공문서는 휴먼 명조체를 쓴다. 아니면 약간 자유로운 글씨에서는 뭐 굴림체를 쓴다. 이런 것들이 다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문서에서 여러분 왜 휴먼 명조체 12포인트를 쓸까요? 그것이 가장 가독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쓴다고 공무원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자의 크기입니다. 현재 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적당히 사이즈를 했지만 너무 작으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겠죠. 돋보기를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크면 정보를 얼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가독성엔 역시 적당한 문자 크기가 필요합니다. 대비, 콘트라스트, 비교한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저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가장 대비가 높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도 잘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령 이쪽 부분을 보시면 조금 밝은 파란색 쪽은 흰색이랑 구별이 조금 덜 되는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회색 비용의 흰 글씨를 쓰면 읽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6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 간격과 화면 해상도, 그리고 조명 및 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기억할 수만 있으면 6가지 다 쓸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행 간격을 약 1.6배를 만들어 놨는데 행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아래 위 글자가 겹쳐서 잘 안 보이죠. 또 너무 넓으면 불편해요. 가독성이란 얼마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여기로 연결된다면 한눈에 보이지 않겠죠. 행 간격 역시 적당해야 합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간도 있죠. 자간. S와 P자가 너무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고, 너무 떨어지면 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6가지를 하라고 하니까 6가지만 제시드렸지만 행 간격뿐 아니고 자간, 혹은 또 장평이라고 하죠. 똑같은 정자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째그러뜨려서 정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높게 써서 정자를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가독성이 좋지가 않아요. 적당한 비율 1대1 혹은 1대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6가지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간도 마찬가지고 장평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게 공책에 써 있는 글씨가 아니고 문자 숫자 표시 장치이니까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레졸루션, 화면 해상도가 되겠죠. 여러분 맨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셨던 아주 옛날에는 모니터라든지 화면에 스마트폰이 글씨가 해상도가 낮아서 글씨를 잘 읽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니까 글자를 더 선명하고 읽기 쉬워집니다. 낮은 해상도는 글씨가 흐릿할 수 있어요. 반면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컴퓨터 표시 장치에서 표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어도 당연히 됩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은 조명 및 반사가 되겠습니다. 강한 조명과 약한 조명이 있을 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더운 여름에 햇빛이 내려지는 데서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그 똑같은 상태로 최대한 밝게 해놓고 해둔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침대에서 불을 끄고 본다면 너무 환해서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강한 조명과 약한 조명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글자를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교재에는 4번까지 나와 있었고 장평이나 자간 같은 내용들이 표시되었겠지만 문자 숫자 표시 장치이므로 화면 해상도라든지 조명 반사까지 같이 넣어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문제가 길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이 기술사 시험 답안지 표지에 보면 문제를 모두 적고 답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는 문제를 모두 기재하다 보면 한 문제에 배정된 25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문제 번호만 작성하시고 간단하게 이런 문제라고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야외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열 압박, 히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작업관리자가 근처의 그늘로 작업자를 급히 옮겨 눕히고 상체를 탈의하여 체열 복사, 레디에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아래의 조건으로 상체 탈의를 통한 복사로 이루어지는 작업자의 열 손실 W는 와트죠. 월 손실을 구하시오.
그늘의 온도는 27도, 작업자 상체의 피부 온도는 30도, 작업자 상체의 피부 면적은 1제곱미터, 피부 방사율은 0.97, 마지막에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나옵니다. 5.67 곱하기 10의 -8승 와트 퍼 미터 제곱 K 4승. K가 뭡니까? K? 온도죠, 온도. 그러면, 이 문제를 모르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뭔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가 나오고, 뭔가 단위가 주어지면 사실 절반은 떠먹여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앞서서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두 번째 문제는 작업자의 열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무슨 답이 있나요? 여기 있죠. 근처의 그늘로 옮겨서 눕히고 상체를 탈의해서 체열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작업자의 열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짜로 답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답안지에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작업을 한다. 그늘이 없으면 그늘을 만들어줘야죠. 차양, 온인이라고 그러죠. 차양을 만들어두든지 파라솔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발산이 되도록 상체 탈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열이 발산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작업자의 열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있으니 여러분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답란에 문제를 정리해서 더 느려 쓰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상체 탈의를 통해서 열 복사가 이루어져서 작업자의 열 손실, 그러니까 얼마큼 작업자의 상체로부터 열이 빠져나갔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복사에 따른 열 손실의 공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열 손실은 에타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 차이의 4승이에요. 이게 스테판 볼츠만 공식,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사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공식이 생각 안 나서 이 공식이 언제 했던 것이 기억은 나는데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실 때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보시면 5.68 곱하기 10의 -8승 W 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죠? 열 손실 W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분모에 스퀘어 미터랑 K의 4승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야지만 이 W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면적, 스퀘어 미터와 온도의 4승을 곱해야지만 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온도의 4승, 온도의 4승, 그리고 면적 다 곱해줬죠. 여기 스테판 볼츠만 상수 여기다가 면적을 곱했고 온도의 4승을 곱했습니다. 근데 온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늘에서의 온도가 있고 작업자 상체에서 피부 온도가 있으니까 4승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방사율, 일종의 효율이죠. 효율은 따로 단위가 없는 것은 따로 곱해지고요. 단 온도의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K라고 나왔잖아요. 켈빈입니다. 도씨가 아니에요. 도씨와 켈빈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플러스 273을 해주면 바로 켈빈 온도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늘의 온도 27도는 273을 더하면 300K가 되고요. 작업자 상체의 온도는 30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0.97 곱하기 스테판 볼츠만 상수인 5.67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면적 1 곱하기 303의 4승 빼기 300의 4승 해서 계산하면 18.1와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정확하게 맞아야겠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적당히 이러한 과정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뭐라도 적어내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함정은 뭐였죠? 예, 켈빈 온도는 273도를 더해야지만 알 수 있고요. 이 문제에서도 단위를 켈빈 온도로 줘줬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작업자의 열 압박, 히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소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마구잡이로 해설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 발생원에 대한 공학적인 대책, 그리고 관리 대책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광열 보호구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 관련 사항이니까 작업자에 대한 보건 관리적인 대책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시고, 첫 번째 발생원에 대한 공학 대책이라고 하면, 그렇죠. 작업자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현상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실내일 수도 있고 실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열제를 이용해서 방열, 아예 열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내 작업장이라면 실내 작업장에 공기를 환기시켜서 전체 환기를 시켜서 열을 빼내고요. 만약에 특정한 작업에서 특정한 곳에 열이 발생한다면 특정한 환기를 하는 것, 특정 환기를 국소 환기라고 그러죠. 전체 환기의 반대말이 아니고 부분적인 개념이고, 그 외에 열을 차단하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에어컨을 튼다. 네, 냉방이 되는 거죠.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그건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전기세를 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그 다음 얼터너티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관리 대책이죠. 방열을 줄일 수 있는, 열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대책이 가장 손쉬운 것이 방열 보호구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무더운 철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선소에서 선박 만드시는 곳에서는 철판의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그런 경우에는 방열복을 지급하는 경우, 방열복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고요. 저희 조선소에서는 얼음 조끼 혹은 송풍 조끼라고 해서 얼음을 안에 차여주고 조끼를 입거나 아니면 조끼 안에 바람이 통하는 냉풍 조끼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물로 넣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얼음 조끼, 바람 조끼, 냉풍 조끼 등을 활용한 보조 냉각 보호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열 압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열 압박이라는 것이 몸에 오는 어떤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관리상의 대책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의 질병이나 연령, 적성이나 고온에 버티는 능력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다. 이것도 약간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들을 점점 고열 작업장으로 노출시켜서 고온에 어떤 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보통의 여름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보통 12시에서 1시까지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1시 반까지 30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33도, 35도가 넘어가면 휴식 시간을 2시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소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휴게실을 마련하고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해서 또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물과 소금,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서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염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식염이라고 해서 이런 알약을 줍니다. 식염을 그러면 하나씩 투입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초두에서 문제의 답이 있다 그랬죠? 이 문제 보시면 기억나시죠? 상체를 벗기고 그늘로 내려가서 열을 식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열을 차단했죠. 그늘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방열제가 아니고 옷을 벗겨서 열을 식혔잖아요. 냉방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답안에 포함돼도 당연히 가능한 것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조금 생소한 분이라서 아마 이것을 답안으로 선택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6개의 문제 중에서 4개를 고르게 됐는데 이 2교시에 나왔던 나머지 앞에 문제들이 만만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설은 진행해 드려야 되죠. 자, A 회사는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부장은 현행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KS 친하신 분들 많이 없으세요. KSA ISO 9241-210번에서 제시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활동을 접목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인간 중심 디자인 계획 수립 이후 수행할 인간 중심 디자인 활동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시오. 정확히 지적해서요. 도식화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도식이 없으면 이것은 답안으로 점수를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소설을 적고 나서도 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채점을 그렇게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ISO잖아요. ISO. KS잖아요. KS인데 ISO가 붙으면 국제 표준인 ISO를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 KS ISO가 붙습니다. 자, ISO 9241-210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휴먼 센터드 디자인 액티비티를 이렇게 피겨 1에서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휴먼 센터드 디자인 프로세스를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 이 부분이죠. 인간 중심 디자인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서는 솔루션을 얻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 활동을 도식화하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Understand and specify the context of use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도식화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를 같이 보시라고 원래 영어 인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거고요. 다음에 나올 한글 해석이 조금 부족하시면 이 영어 원문을 보시고 아 이것을 저렇게 한글로 해석했구나 이해하시라고 먼저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KS에 보면 이렇게 도식이 다시 나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영어랑 다를 것이 없어요. 번역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을 세우죠.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계획을 수립하는 플랜을 세운다. 여기 플랜이 있고요. 결과물로 사용자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영어 해설과 ISO 그림과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식화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환경의 이해와 명시. 두 번째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세 번째, 디자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평가해야죠. 네 번째가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한 디자인 평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앞에 있는 영어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랜을 세운 후 첫 번째, 사용 환경의 이해와 명시입니다. 개발 제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플랜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세우려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시장을 규정해서 목표, 제공 기능, 시장 성숙도 등을 파악해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노년층이 사용하는지, MZ세대가 사용하는지, R10대가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대상 사용자와 그들의 연령, 남녀 성별, 연령, 경험이라든지 지역도, 종교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의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있어야지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 목표를 정의하고 계획을 기획합니다. 이러한 가나 항목을 토대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사용 환경의 이해 및 이해와 명시입니다. 사용 환경? 근데 왜 사용자가 나오죠? 사용 환경,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이해해야 돼요. 연령이라든지 성별, 경험 등을 토대로 그런 사용자가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지, 제품 및 서비스가 지원하는 작업 상황과 순서, 작업 목적,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변화 기대를 위한 작업 내용, 자세, 시간을 포함해서 작업 분석을 하고 인터뷰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명시하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 사용자 요구사항 명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요. 몇 번의 클릭을 할고 어떤 화면을 원하는지, 사용자가 제품을 특정 상황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용자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사용자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서 작성에 또 바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해결안 도출인데요. 이렇게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시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휴먼 센터드 디자인을 할지 해결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실제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디자인 대안을 도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디자인 해결안 도출 단계입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디자인 평가. 모든 것이 끝났으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최적 설계안,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온 설계안이 과연 다수의 목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래 목표에 달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디자인 평가. 이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결과물로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이 용목에 맞춰서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다 알고 있어야지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용목이 다 없으면 점수 얻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서 답안 예시 권장사항에 보시면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딱 본론을 작성하신 꼴이 되고요. 예, 결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휴먼 센터드 디자인, 인간 중심 설계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사용자에게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이런 개선하는 과정을 유목하게 도식화한 표현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해당되는 것을 마지막에 양념으로 넣어줘야지만 25점 만점에 25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